세가가 닌텐도를 거의 이길 뻔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발로 무덤을 팠어요. 그것도 아주 병맛 같은 방식으로.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왜 잘 나가는 기업이 갑자기 망하는지 그 공식이 보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같은 콘솔들, 이 판을 만든 진짜 전설적인 병맛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 아시나요? 바로 90년대를 뜨겁게 달궜던 세가와 닌텐도의 맞대결인데요. 이건 마치 골목대장 노릇하던 콧대 높은 엘리트 닌텐도한테 가죽 재킷 입고 오토바이 탄 바나가 세가가 침을 뱉으며 나타난 것과 다름없었죠. 당시 닌텐도는 게임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세가가 왜 순식간에 공중분해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진짜 뒷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989년 당시 닌텐도는 그야말로 신이었어요. 페미컴 하나로 전 세계 거실을 점령했고 게임 개발사들은 닌텐도 눈치 보느라 숨도 제대로 못 쉬었죠. 닌텐도가 야 너희 우리 기기로 게임 내려면 다른 데서는 내지 마 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넙죽 엎드려야 했거든요. 독재도 이런 독재가 이제 없어졌는데 소비자들은 선택권이 없으니 그냥 마리오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일본의 한 구석에서 칼을 갈던 기업이 있었습니다. 오락실 게임의 강자였던 세가였죠. 얘네는 오락실에서 좀 놀아본 형들이라 감성이 달랐거든요. 왜 집에서 하는 게임은 다 초등학생용 같지? 라는 의문에서 탄생한 게 바로 16비트의 괴물 메가드라이브였습니다. 91년 세가의 운명을 바꾼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톰 칼린스키. 이 사람이 대단한 게 게임이라곤 하나도 모르던 바비 인형 마케팅 전문가였어요. 그가 세가 아메리카의 수장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일본 본사에서 가져온 마케팅 전략을 다 쓰레기통에 쳐넣어버린 겁니다. 미국 애들은 이런 거 안 좋아해. 닌텐도를 대놓고 까야 돼. 라며 선전포고를 하죠. 그렇게 탄생한 슬로건이 바로 그 유명한 제네시스 더즈와 닌텐도들입니다. TV 광고에서 닌텐도 게임기를 고물차에 비유하고 세가를 스포츠카에 비유하며 대놓고 조롱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의 멱살을 잡은 수준이었죠. 마케팅만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닌텐도엔 마리오라는 불멸의 아이콘이 있었으니까요. 세가는 마리오를 이길 캐릭터가 절실했고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고슴도치 소닉이었죠. 소닉은 마리오랑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느릿느릿 점프나 하는 아저씨 같은 마리오와 달리 소닉은 눈이 돌아갈 정도로 빠르고 성격도 까칠했죠. 야, 아직도 그런 느린 게임 하니? 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세가는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블래스트 프로세싱이라는 해고에 망측한 용어를 만들어내요. 실제로 메가드라이브의 DMA 전송 방식을 활용한 기술적 근거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었지만 99%는 마케팅 뻥튀기였습니다. 우리 기기는 너무 빨라서 닌텐도는 따라오지도 못한다며 광고를 때려버리는데 먹혔어요. 당시 10대 소년들에게 세가는 쿨한 형들의 게임기가 됐고 닌텐도는 동생들이나 하는 장난감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묘하게 변하기 시작하자 절대 권력자였던 닌텐도도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닌텐도 내부에서는 저 무식한 세가놈들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라며 비웃었지만 판매량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세가는 92년도경 미국 시장 점유율을 한때 60%를 넘어서며 닌텐도의 턱 밑까지 칼날을 들이밀었습니다. 닌텐도는 부랴부랴 슈퍼 패미컴을 내놓으며 방역에 나섰지만 세가의 기세는 멈출 줄 몰랐죠. 특히 세가는 락 음악, 힙합 문화, 그리고 약간의 잔인함까지 섞으면서 청소년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했어요. 모탈 컴뱃이 나왔을 때 닌텐도는 우리는 가족용 게임기니까 피가 나오면 안 돼 라며 검열했지만 세가는 우리는 다 보여줄게 라며 무삭제판을 내놓았거든요. 결과는 뻔했죠. 모든 애들이 세가 버전만 찾게 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원래 너무 잘 나갈 때가 제일 위험한 법이잖아요. 세가의 화려한 전성기 뒤편에서 기업을 통째로 말아먹을 거대한 폭탄이 제조되고 있었습니다. 그 시한폭탄의 정체는 다름 아닌 세가 내부에서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세가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며 시장을 뒤흔들자 일본 본사에서는 박수 대신 묘한 질투와 견제가 시작됐거든요. 밖에서는 닌텐도랑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안에서는 누가 진짜 대장이냐를 두고 기싸움을 벌인 거예요. 일본 본사 경영진들은 톰 칼린스키가 자신들이 만든 메가드라이브의 성능이 아니라 고작 마케팅으로 성공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첫 번째 결과물이 바로 세가 CD와 32X라는 괴상한 액세서리들이었어요. 기존 메가드라이브에 덕지덕지 붙여 쓰는 장치들을 내놓기 시작한 거죠. 이걸 다 합체해 놓으면 타워 오브 파워라고 불렸는데 가격도 비싸고 설치도 복잡한데 정작 할 만한 전용 게임은 거의 없었어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게임기 하나 샀는데 뭘 자꾸 또 사라는 거야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세가는 스스로 자신들의 이미지를 혁신의 아이콘에서 돈도 고른 장사꾼으로 깎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더 황당한 건 32X의 출시 타이밍이에요. 이미 세가 세턴이라는 차세대 기기 출시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32X를 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32X를 사봤자 몇 달 뒤에 완전히 새로운 기기가 나온다라는 얘기잖아요. 게임사들도 당연히 32X 전용 게임 개발을 기피했고 결국 32X는 출시된 지 1년도 안 되어 사실상 버려진 자식이 돼버립니다. 세가가 자신들의 소비자와 개발사 파트너들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은 거죠. 이때 닌텐도도 세가 못지않은 초대형 실책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닌텐도는 세가의 CD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소니와 손을 잡고 CD롬 기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거든요. 이전 영상에서 설명한 부분인데요. 1991년 CES에서 소니가 먼저 플레이스테이션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 닌텐도는 필립스와의 협력을 선언해버립니다. 전날 밤까지 파트너였던 회사가 다음 날 아침 공개적으로 배신한 거예요. 닌텐도에게 버림받은 소니는 그래?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들지 뭐라며 독을 품고 게임 시장에 뛰어드는데 이게 바로 훗날 세가와 닌텐도 모두를 몰락의 길로 인도할 플레이스테이션의 탄생 비화입니다. 닌텐도가 제 발로 자신들의 가장 무서운 적을 키워준 꼴이 된 거죠. 본사와 미국 지사의 갈등은 정점에 달합니다. 톰 칼린스키는 지금 32X 같은 거 내면 안 된다. 차세대 기기인 세가 세턴에 집중해야 한다고 애원했지만 본사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며 밀어붙였거든요. 1995년 E3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을 $299에 출시한다고 발표하던 그 무대에서 세가의 북미 대표 톰 칼린스키가 단상에 올라 말합니다. 세가 세턴 오늘부터 판매합니다. $399. 소매점들은 사전 공지 없이 갑자기 재고를 떠안게 됐고 K마트, 월마트 같은 대형 유통사들은 경로에서 세가 제품 전체를 매장에서 빼버립니다. 단 하나의 발표로 유통망 전체를 적으로 만든 거예요. 소비자들은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고 세가는 스스로의 발등에 총을 쏜 채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플레이스테이션이 왜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공했는지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해요. 소니는 닌텐도에게 배신당한 이후 게임 시장을 정말 철저히 연구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결론을 냈습니다. 세가가 던진 메시지는 맞았다. 게임은 더 이상 아이들 장난감이 아니다. 하지만 세가는 그 메시지를 전달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못 만들었다. 그래서 소니는 세가의 전략을 훨씬 세련되게 가져갑니다. 성인 취향의 게임, CD 기반의 풍부한 영상미,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유통망과 개발사들과의 신뢰관계. 세가가 내부 싸움으로 다 날려버린 것들을 소니는 차곡차곡 쌓아간 거예요. 세가는 최후의 수단으로 98년에 드림캐스트라는 야심작을 내놓습니다. 정말 모든 기술력을 쏟아부은 역작이었고 사실상 현대적인 온라인 게임의 시초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시대를 앞서간 기기였죠. 별도의 모뎀을 달아 온라인 게임을 즐길 수 있었고 비주얼 메모리라는 독특한 시스템까지 갖췄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세가의 브랜드 이미지는 이미 수차례의 실책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고 소비자들은 더 이상 세가의 약속을 믿지 않았거든요. 결정타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2 발표였습니다. PS2가 출시도 되기 전에 DVD도 되고 게임도 되는 미래형 기기라는 소문만으로 드림캐스트 판매량이 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소비자들이 드림캐스트 살 돈으로 PS 이 살 때까지 기다리자는 심리로 돌아선 거죠. 실제로 드림캐스트는 상당히 훌륭한 게임들을 보유하고 있었고 소닉 어드벤처나 쉔무 같은 작품들은 지금 봐도 시대를 앞선 걸작들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게임이 있어도 소비자의 마음이 떠난 브랜드는 되돌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세가는 하드웨어 사업에서 매년 수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급기야 2001년 눈물을 머금고 하드웨어 제조 중단을 선언하며 닌텐도의 기기에 게임을 공급하는 서드파티 개발사로 전향하게 됩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파트너가 된 이 황당한 광경은 당시 게이머들에게 충격과 공포였죠.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세가가 완전히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을 때 세가의 모기업이었던 CSK의 오카와 이사오 회장은 자신의 개인 재산 약 700억 엔, 우리 돈으로 수천억 원을 세게 기부하며 회사를 살려냅니다.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 부모가 전 재산을 털어넣은 격이었죠. 반면 닌텐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닌텐도 64와 게임 큐브가 연달아 흥행에 실패하며 이제 닌텐도의 시대도 끝났다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닌텐도엔 세계에 없던 무기가 있었습니다. 마리오, 젤다, 포켓몬스터라는 대체 불가능한 IP의 군단. 세가는 소닉 하나의 모든 것을 걸었지만 닌텐도는 이막강한 IP들을 앞세워 위와 DS로 게임을 안 하던 사람들까지 끌어들이는 블루오션 전략으로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이 전쟁의 최종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표면적으로는 닌텐도처럼 보이지만 비즈니스 관점에서 진짜 승자는 두 거인의 싸움을 지켜보며 조용히 웃고 있던 소니 그리고 소비자였습니다. 세가와 닌텐도의 16비트 전쟁은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옆에 있는 라이벌과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화하는 미래와 싸우고 있습니까? 세가는 닌텐도를 이기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지만 정작 뒤에서 다가오는 손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보지 못했습니다. 내부의 자존심 싸움에 매몰되어 외부의 변화를 가전 업체의 장난 정도로 치부했던 그 오만이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게임 제국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원인이 된 거죠. 지금의 세가는 용과 같이 시리즈나 페르소나 같은 훌륭한 게임들을 만드는 탄탄한 개발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비록 직접 기기를 만들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들만의 병맛 감성과 독창적인 기획력은 살아남아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있죠. 세상에 당연한 성공은 없고 영원한 1등도 없다는 사실. 이 아무도 안 알려준 비즈니스의 뒷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